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머릿속에서는 수천 번을 되뇌었지만 입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갈갈이 찢긴 채로 남겨지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건 혼자만 안고 있을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꺼내야겠구나. 처음엔 단지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의심은 곧 파국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써 무시하고 넘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사람의 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사소한 장면, 소리, 말투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찝찝함들이 결국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고 그날의 진실을 제 앞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외근이 빨리 끝나 집으로 일찍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같았으면 아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겁니다. 점심 먹었어? 혹은 언제쯤 들어와? 같은 메시지 한두 개쯤은 당연하다는 듯이 오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회의 중인가 보다 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이 계속 스마트폰 화면 위를 맴돌고 문득문득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공기 속에 감돌았습니다. 그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결국 별말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척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띠릭 도어락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고 저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TV 소리든 설거지 소리든 뭐라도 있었는데 그날은 마치 사람이 없는 집 같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거실도 텅 빈 느낌이었고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적막함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방 문이 잠겨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엔 회의 중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통화를 할 땐 종종 문을 닫았거든요. 하지만 잠긴 문이라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귀를 문에 가까이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 그것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복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낮은 웅성거리는 소리. 너무 희미해서 정확히 어떤 대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대화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화상회의겠지. 팀 미팅 중인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굳이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문제 만들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고리에 손을 얹는 그 찰나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문 너머의 기운, 그 공간 안에 있는 공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기고 아주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스락거림, 급하게 무언가를 치우는 듯한 소리, 발소리, 낮은 속삭임.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으며
편한 티셔츠와 레깅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보기엔 정말 아무 일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앞에서 순간적으로 굳은 표정, 애써 지으려는 어색한 웃음. 그 표정에서 저는 그 안에서 무언가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벌써 왔어? 회의 중이었어? 응. 팀장님이랑 좀 길게 통화했어. 그 대화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투,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침대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처럼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대 밑에서 무언가가 삐죽 튀어나온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천 조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옷가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가가 보니 그것은 명백한 남성용 트렁크 팬티였습니다. 회색 테두리가 둘러진 제가 입지 않는 브랜드의 팬티였습니다. 사이즈도 분명히 저보다 컸습니다. 순간 제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입술이 저절로 말라붙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팬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뭐야? 그거 예전에 내가. 이거 내 거 아니야. 브랜드도 다르고 크기도 안 맞아. 그 말에 아내는 입을 닫았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더니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숨이 턱 막힌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건 놀람이라기보다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불도 켜지지 않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뒤에야 나왔고 작게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미안한 건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그대로 잤습니다. 눈을 감는 것도 숨을 고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요. 감정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팩트만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감정이 나를 망칠 수 있으니 일단은 냉정해지자고.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내린 첫 번째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조용히 조리대를 정리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더군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얼어붙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을 계속 갉아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내는 말없이 반찬을 하나씩 꺼내더니 제가 좋아하던 반찬도 챙겨 올렸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신경 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도 들지 못한 채 아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거 팬티 말이야. 누구 거야? 아내는 젓가락을 멈추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몰라. 빨래하다 섞인 거 아닐까?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책임함, 회피, 태연함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사실을 들킨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걸요. 저희 집에는 제가 모르는 남자가 올 일이 없습니다. 빨래는 늘 아내가 혼자 했고
저는 건조기조차 직접 돌려본 기억이 없습니다. 팬티가 섞일 이유도 섞일 가능성도 전혀 없는 구조였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면 감정이 흐트러지고 감정이 흐트러지면 판단이 흐려지니까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정면으로 추궁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나온 물건 하나로 모든 걸 결론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부족했고 감정적으로는 이미 충분했지만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확실한 걸 잡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요즘 들어 자주 들리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내의 직장 동기 유부남인 A라는 이름. 몇 달 전부터 아내는 이 사람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대화 속에서 무심하게 흘러나왔고 특별히 강조한 적은 없었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A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했어. 회의 중에 A가 또 이상한 말 꺼내서 분위기 흐려졌어.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름은 늘 가볍게 등장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됐습니다. 그 당시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생활의 피곤함을 나누는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저는 그 퍼즐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동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 일정, 외근 날짜, 회사 회의 일정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틈을 이용해 아내의 노트북 사용 패턴, 택시 호출 이력,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몰래 휴대폰을 볼 수는 없었지만 공유기 위치나 와이파이 기록을 통해 간접적인 단서를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아내가 다시 집에서 화상회의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전날과 비슷한 시간에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더니 긴 회의를 한다며 문을 잠그더군요. 그날 아침 저는 거실 공유기 뒤편에 작은 녹음 장치를 하나 숨겨두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닌 조용한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회의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화상회의는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치를 설치했을 뿐이었죠. 며칠 뒤 녹음 장치를 회수해 파일을 정리하던 중 저는 이상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듯 조용해진 직후 아내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들어오냐고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에서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팬티의 존재, 제가 귀가한 타이밍,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반응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곧장 노트북으로 파일을 백업하고 정리한 뒤 사설 탐정 사무소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조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탐정에게 아내의 기본 정보와 근무지, 이동 경로,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택시 앱의 패턴 등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조용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저 혼자 착각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탐정은 며칠간 아무 연락 없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오전 아내분이 연차를 내고 외출했습니다. 현재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유사한 외모의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 안의 라디오 소리조차 거슬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백화점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아내는 A로 보이는 남성과 나란히 걸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이 데이트를 하듯 눈빛과 동선이 너무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몇 걸음 떨어져 따라오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주 언급했던 동아리 친구 B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걸까? 어쩌면 단순한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억지로 끌어다 붙이려 해도 그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을 추적했고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한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단기 렌트 숙소로 이용되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그 셋이 그 공간에 함께 들어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경고음, 심장의 압박,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배신감.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변호사를 찾았고 모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탐정 리포트까지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운 냉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감정의 흐트러짐이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된 만남, 반복된 행동, 주변 인물들과의 얽힘. 그 모든 정황은 너무도 확실하게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마음속에서 시뮬레이션했던 장면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놓인 녹음기를 꺼내며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 아내가 회의 후 혼잣말처럼 했던 건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오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짧은 음성. 팬티 정말. 하필 그 시간에 들어오냐고. 변호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손이 멈췄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황 증거로 충분합니다. 직접적인 행위가 담긴 자료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이네요. 이후의 시각 자료나 출입 기록, 동선과 대조하면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먹먹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단지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로 정리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요, 그날 같이 오피스텔에 들어갔던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둘 다 제 아내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외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함께 움직인 겁니다. 변호사는 살짝 놀란 듯한 눈빛이었지만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모두 상간자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만남을 조장하거나 도왔다는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방조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저는 탐정이 정리해준 리포트를 꺼냈습니다. 날짜, 장소, 사진, 영상 캡처, 오피스텔 출입 기록, 백화점에서의 행동, 그들의 동선까지 빼곡하게 정리된 자료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해서 체크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아주 잘 정리됐네요.
증거력도 높고 객관적인 자료들입니다. 상간남 A 그리고 여성 B까지 포함해서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정황상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만남이 아닌 공모 관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에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와 단둘이 대면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도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그 태도가 더욱 저를 자극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 제 말에 아내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또 오해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아내와 A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서 B가 그 장면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너지는 대신 변명을 택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A가 먼저 다가왔고 B가 그걸 그냥 넘겼어. 그래서 나도 그냥 거절을 못했던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 책임을 회피하는 말투, 누군가를 탓하려는 시선. 그 모든 것들이 후회가 아니라 방어로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탐정으로부터 또 다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오피스텔 예약 이력을 추가로 확인하던 중 익숙한 이름이 하나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통화 도중 스쳐 지나가듯 화면에 등장했던 남자, 아내 회사의 외주업체 소속 실무자 씨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오피스텔이 한 차례 더 예약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아내가 출장 교육 간다고 했던 날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3명이었습니다. A는 직장 동기, B는 아내의 친구이자 A의 지인이었고 C는 외주팀에서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명 모두 서로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자료들을 정리했고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상간남 A 외주업체 실무자 C 그리고 친구 B까지 모두를 소송 대상자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공간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거실의 소파, 주방의 의자, 벽에 걸린 사진들까지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냉정하게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장 충격적인 건 아내가 제게 마지막 한 번의 선택지를 들이밀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 걸린 일이야.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가족까지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 거야? 그 말이 제게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모든 걸 망가뜨려 놓고 그 잔해 속에서 손을 내미는 모습이 너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 손을 붙잡는 건 저 스스로를 또다시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손을 놓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넌 그 손으로 날 밀었어. 그걸 지금 내밀고 있다고 다시는 못 잡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C의 배우자였습니다. 탐정이 확보한 자료에서 그 여성의 존재를 확인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그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황을 조용히 듣고 난 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사실 이혼 준비 중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그녀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다르지만 상처의 깊이는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증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했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일. 저는 처음으로 그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젠 그 안에 있던 감정과 신뢰, 애정은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숨 쉬던 공간이 이제는 벽처럼 느껴졌고 그 벽 너머엔 더는 사람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타인이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했고 숨소리조차 의식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을 아내와 일부러 어긋나게 조정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말을 나누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씻는 시간, 식사 시간, 이동 동선까지 철저히 분리했고 마치 감옥 같은 일상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이상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회피도 하지 않았고 죄책감에 무너지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끔 저를 쳐다보며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걸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외로웠어. 당신이 맨날 바쁘다 바쁘다 하니까 나는 대화할 사람도 없고 혼자 있는 기분이었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누구보다 함께 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늘 대화를 시도했고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저였습니다. 여행을 가자고 했던 것도 취미를 같이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도 전부 저였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외로웠다는 이유라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진심이 아닙니다. 반성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저 들켰다는 사실을 수습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자 아내는 점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협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다 퍼뜨리고 고소하고 그렇게 하면 나 진짜 끝이야. 사회적으로도 끝나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질 거라고. 그 말이 저를 또 한 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건데?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날 붙잡는다고 뭔가 바뀌는 줄 알아?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탐정에게 의뢰를 넣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세부적인 패턴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내의 재택 일정, 외주팀 회의 스케줄, B와 C가 만나는 장소, A의 이동 동선까지 가능한 한 정리해서 반복된 만남의 흐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이번 일이 단순한 한 번의 일탈이 아닌 계속된 행동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탐정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동기였던 상간남 A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주 동안 A의 회사를 몰래 드나들고 있었고 회사 근처 CCTV에 자주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놓고 나타나진 않았지만 일정 거리에서 A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탐정은 말했습니다. 그분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접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면 소송의 파급력이 훨씬 커집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로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미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티가 났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자꾸 핸드폰을 숨기고 일정이 달라졌고 대화가 줄어들고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확신이 없어서 말도 못했어요.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친구들의 애매한 반응, 본인이 느꼈던 불안감들. 저와 너무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며 이 상황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선 공동 피해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전쟁 속에서도 누군가와 같은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속 균형이 조금은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변호사를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교환했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탐정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는 B와 C가 함께 어떤 숙박업소를 출입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정황이 시각적으로 확인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내는 A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동시에 외주팀 직원인 C와도 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엔 늘 B가 있었습니다. B는 아내의 친구였고 A와도 알고 지내며 C와도 따로 만남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을 조율한 사람이 있었고 만남을 이어가게 만든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B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 하나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쾌락과 자극 속에서 타인의 삶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짐 위에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공동 피해자인 A의 부인과 함께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연결된 인물들까지. 그리고 C에 대해서는 탐정이 확보한 일부 문자 기록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엔 A 없는 날로 하자. 둘이 있을 때가 더 편하잖아.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만남을 가졌으며 상황을 조작하고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B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직접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물론 만남을 주선하고 공간을 빌리고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 녹음 파일과 일정 자료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불륜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방조, 공모, 반복성, 다자, 관계까지 모두 입증 가능하니 위자료는 최대한으로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끝까지 가겠다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고.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모든 관련자가 피고로 정리되면서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피고는 총 4명이었습니다. 아내의 상간남 A, 외주업체 실무자 C, 그리고 아내의 친구였던 B까지. 각기 다른 관계였고 서로 엮인 방식도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은 민사소송부터 시작됐습니다. 상간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였고 그 과정에서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가 하나하나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마음은 매 순간 들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법정에 선 사람은 아내의 직장 동기였던 A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단지 직장 동료로서 도왔을 뿐이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는 오피스텔 출입 기록, 백화점 CCTV, 탐정이 확보한 차량 동선, 그리고 대화 녹취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자 A는 결국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침묵했고 그 다음엔 짧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인정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려나온 사람은 아내의 친구였던 B였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섰고 자신은 단지 친구를 도운 것뿐이라며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은 직접적인 연루자가 아니며 만남을 주선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난 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친구였고 만나자는 말에 같이 간 것뿐이에요. 하지만 탐정이 확보한 녹취 자료가 그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오피스텔에 들어가면서 그녀가 했던 말이 분명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셋 다 모이는 거잖아. A는 내가 챙기고 난 C랑 말 좀 해야겠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명백한 참여자이자 조율자였습니다. 재판장은 그 대목에서 눈썹을 찌푸렸고 변호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짚어냈습니다. 피고는 단순히 자리를 함께한 게 아닙니다. 서로의 역할을 정해 만남을 조율했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만남을 가졌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B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자리로 돌아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는 외주 실무자 C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을 반복했습니다. 업무상 이유로 오피스텔에 출입한 것뿐이고 단둘이 있었던 건 아니며 사적인 감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텔 CCTV 장면에 대해서는 출장 숙소를 확인하려고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고 녹음된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적인 농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메시지에는 좀처럼 해명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엔 B 말대로 시간 조율 잘해. 들키면 진짜 끝이야. 팬티는 지난번처럼 잘 숨겼으니까 괜찮아. 그 문장들을 읽으며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유치하고 조잡한 단어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기록했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그의 한숨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아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처음엔 당당해 보이던 눈빛이 점점 흔들렸고 제가 찍은 사진과 녹취 자료가 제시되자 얼굴이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였다. 감정적인 일이었다. 상대방의 접근이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재판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을 인지했을 텐데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저는 아내를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웃음이 많았던 얼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정을 표현하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그때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회피, 무책임함이 겹겹이 쌓인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아내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복도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예전에 충분히 있었어. 근데 내가 계속 선택했잖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가벼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첫 번째 벽은 넘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저의 모든 주장을 인정했고 4명의 피고 전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내는 5천만 원, A와 C는 각각 3천만 원, B는 2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의 위자료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제 감정을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함부로 타인의 삶을 짓밟는 행위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적으로도 아내와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무난하게 마무리되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인정되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집을 정리했고 모든 기록을 파일로 남긴 뒤 컴퓨터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기억을 꺼내야 할 일이 있을까 봐서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저는 아주 조용한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메일 주소도 익명성이 강한 도메인이었습니다. 내용은 단 3줄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어떤 감정인지 누구의 손끝에서 나온 문장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단번에 느꼈습니다. 그건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메일에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로 얽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증명했으며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괴롭지 않았고 무언가를 믿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제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교훈도 남겨주었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진실은 때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고 소송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생각보다 더 쉽게 금이 갔고 그 금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먼저 A, 아내의 직장 동기였던 사람. 그에 대한 민사 판결이 내려지고 위자료 지급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아내는 그 결과를 회사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고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그에 대한 조치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가 내려졌고 결국 그는 본인의 업무에서 배제된 채 대기발령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섰고 이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아무런 공지도 없이 그의 이름이 지워졌고 그가 맡았던 프로젝트는 모두 재배정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감정이 엇갈렸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저와 같은 시간, 같은 고통을 겪었을 테니까요.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같은 그림자 속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의 측 변호인이 연락을 해왔고 위자료 감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았으니 민사적 손해배상액은 조정할 수 없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현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느꼈습니다. 본인이 초래한 일에 대한 책임조차 협상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합의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감면 같은 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식이 전해진 인물은 C, 아내가 외주로 함께 일했던 실무자였습니다. 그는 회사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였기에 공식적인 징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좁았습니다. 탐정이 정리한 자료와 함께 해당 영상과 메시지 내용이 일부 프로젝트 파트너 측에 전달되었고 곧 계약 해지 통보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회사는 아예 공문 형태로 보냈다고 합니다. 귀하와 관련된 사생활 문제로 인해 회사 이미지와 신뢰성이 저해된다고 판단,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렇게 C는 주요 클라이언트를 모두 잃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의 이름이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불건전한 관계로 문제된 프리랜서라는 말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 업계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활동을 중단하고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뒤 그의 아내 역시 이혼을 결정했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는 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겸손한 말투와 후회의 흔적이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과인지 아니면 가명을 위한 제스처인지를. 제게는 의미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B 아내의 친구였던 여자는 한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불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고 방조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녀가 만남을 주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일정을 조율한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자 그녀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쇼핑몰 운영을 중단했고 계정을 삭제한 뒤 SNS까지 닫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의 상황만 보면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거의 모든 걸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말이 참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들도 결국 자신이 만든 불안정한 탑 위에 올라서 있었던 겁니다. 거짓된 관계, 뒤섞인 욕망, 무책임한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내. 그녀는 이미 법적으로 위자료를 판결받았고 이혼도 확정됐습니다. 제가 받은 5천만 원이라는 판결금은 숫자일 뿐 그 어떤 감정도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잃은 가족, 믿음, 시간, 마음을 되찾을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게 정리된 후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지인들을 통해 들은 말에 따르면 그녀는 B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A와 C는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 상태라고도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었고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불안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혼자 싸워야 하는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참한 피해자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으로. 저는 망가지지 않았고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진심 없는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고 그 위선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무리 포장해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리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복수도 아니고 정의구현도 아니고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그 상태.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정리해야 했고 증거를 모아야 했고 판단해야 했고 싸워야 했습니다. 감정에 매몰되면 안 됐고 흔들려선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끝났다는 걸 실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고요한 허무와 맞닿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런 일정이 없었고 누구의 연락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조용한 맛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하나하나 또렷하게 느껴졌고 그 안에서 저는 저 자신과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행복한 걸까, 외로운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른 날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분해하는 대신 그냥 있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복잡해도 괜찮고 허전해도 괜찮고 고요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지 않았고 친구들은 연락을 자주 하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제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아도 그들은 옆에 있어줬습니다. 어느 날 예전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그 사건 겪고도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더라. 예전보다 훨씬 사람 같아졌어. 그 말이 처음엔 조금 불편하게 들렸지만 곱씹어 보니 알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폭풍을 통과하며 결국 인간다운 감정을 지키는 법을 배운 거였습니다.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피해자 역할에 갇히지 않으려 발버둥치면서 저는 조금씩 제 감정을 회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다듬은 정장을 입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예식을 지켜보는 동안 이상하게도 감정이 복잡해지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홀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직장 동기였던 A의 아내였습니다. 저와 함께 공동 대응을 했던 그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각자의 고통에 집중하느라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마주하니 어쩐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뵐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 둘 다 참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꽤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조용히 인사하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특별한 말이 오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때때로 외로움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젠 그 외로움조차도 제 감정 중 하나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조용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고 하루가 다르게 제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웃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말해준다는 것. 모든 건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진심은 결국 누군가의 삶을 지키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이제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노보다 단호함을, 복수보다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가장 먼저 돌봅니다. 지금 제 삶은 조용합니다. 누구도 제 일상에 간섭하지 않고 제가 선택한 것만으로 하루가 채워집니다. 언젠가 진심으로 다시 누군가를 마주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오더라도 이번에는 결코 스스로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